거시경제학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이벤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총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용해서 경기 변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1기에서의 단기 균형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2기, 3기 어떠한 이제 균형으로 변화해 가는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 혹은 죄송합니다. 위쪽 혹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우리가 총 공급 곡선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파이의 1기니까요. 그래서 파이 제로 플러스 베타의 GDP 갭이고, 여기에 이제 총 공급 충격이 에타만큼, 에타 1만큼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결과를 한번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여기서 파이 제로는 연기의 균형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에. 근데 이제 연기까지는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제시한 목표 수준 타겟 레이트 파이스타와 같은 상태였고요. 네, 그래서 최초의 필립스 커브는 혹은 총 공급 곡선은 이러한 형태였었는데,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돼서 위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일기에 형성되는 단기 균형이 E1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균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때 형성된 물가 상승률이 파이 1일 텐데, 파이 1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파이 1일 텐데, 이때 중앙은행이 선택하게 되는 이자율이 있을 것이고, 그걸 우리가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했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이자율은 이제 이자율 갭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스타. 그래서 물가 상승률의 갭이,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률이 파이 1 수준일 때 타겟 레이스로부터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스타만큼 이 갭이 발생한 것이죠. 이럴 때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이자율은 이제 R1 마이너스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자율을 선택하게 되면 IS 커브를 따라서 우리가 GDP 갭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총공급 충격이 발생해서 경제 내 물가 상승률 상승 압력이 발생을 했고요. 그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 파이스타보다, 파이스타가 2%라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 4% 가까이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그런 압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러한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 다 상승해 버리니까 중앙은행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GDP 갭을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느 한쪽으로도 경기를 과열시키는 방향으로 이자율 정책을 할 수도 있고, 경기를 침체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해서 금리 정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이렇게 그대로 요 점으로 갈 거예요. 중앙은행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IS 커브는 총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시경제는 순수하게 총 공급 곡선에 의해서만 작동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실제로 그런가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우리 이제 컨텍스트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 실제로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여하튼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 압력으로 인해서 이자율을 높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GDP 갭은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GDP 갭은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래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높이고, 그래서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된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이제 제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선택하게 되는 GDP 갭은 이제 Y1 햇이 되고, 이 Y1 햇 수준에서 기업들은 가격 조정을 하는 의사결정을 할 텐데, 어떤 기업들은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재조정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가격을 조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이 바로 파이 1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에 형성되는 단기 균형을 우리가 E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기 균형을 만약에 이렇게 손으로 다 풀어보면, closed form solution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GDP 갭은 0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충격의 총 공급 충격이 에타 1만큼 발생했을 때 이제 중앙은행이 이자율 정책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는 궁극적인 GDP 갭은 이제 0보다 작은 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파이 1으로 주어진다면, 죄송합니다. GDP 갭이 Y1 햇으로 주어진다면 이제 기업들이 가격 조정을 하겠죠. 예. 그래서 파이 스타가 그 장기 균형 상태에서의 물가 상승률 혹은 연기까지의 물가 상승률이었었습니다. 연기까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제가 나중에 뭐 앵커라고 부르기도 할 것이고요. 또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물가 상승률 혹은 제가 이걸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격 조정 의사결정을 할 때 가격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참고하는 물가 상승률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총 공급 곡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으니까요. 파이 t-1 베타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바로 지난 시점까지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이 제시한 타겟 레이트가 같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총 공급 충격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선택한 어떤 금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GDP 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 수준이 바로 파이 1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2기가 되면 다른 것들은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총 공급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1기에만 나타나고 2기가 되면 사라진다고 했었으니까 2기의 총 공급 곡선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충격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AS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파이티는 전기의 인플레이션율과 GDP 갭을 적절히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난기의 물가 상승률이 더 이상 중앙은행이 제시한 타겟 레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AS 커브가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레퍼런스 포인트 혹은 앵커가 조정되기 때문에 AS 커브가 이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동하냐면 앞서 우리가 파이 1을 계산을 했으니까요. 파이 1은 이 정도의 값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하진 않을 것이고요. 강의 노트라든가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따라서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기 균형이 여기였었고요. 자, 이제 2기로 넘어가게 되면 2기의 총 공급 곡선은 파이 2는 파이 1 플러스 베타의 2기의 GDP 갭이 될 텐데 총 공급 충격은 당연히 사라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파이 스타가 아니라 2기가 되면 바로 전기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이 앵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절편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총 공급 곡선의 절편이 이제 파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절편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 뭐죠? 원점을 여기다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원점입니다. 세로축은 사실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로축을 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2기의 AS 커브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절편은 제가 오렌지 색깔로 표시한 이 점선이 되겠죠. 그래서 2기가 되면 AS 커브가 이동을 할 텐데 정확히 절편이 여기가 되도록 AS 커브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총 공급 충격은 이만큼 발생했지만 이만큼이 이제 총 공급 충격일 텐데 발생했지만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사실상 높인 거잖아요. 인상했기 때문에 경제는 침체기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1기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은 충격의 크기만큼은 아닌 한 파이 1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실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전보다 파이스타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이 실현됐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이 파이 1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 조정을 다시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AS 커브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충격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수준, 이전 위치로 돌아가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충격이 발생을 해서 최초의 AS 커브에서 이렇게 일기의 AS 커브로 이동했지만 충격이 사라졌다 그래서 바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AS 커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격을 조정할 때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는 혹은 앵커가 되는 물가 상승률은 저희 가정에 의해서 지난 시점에 형성된 물가 상승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즉 바로 이전 수준으로 AS 커브가 회귀하는 것은 아니고 일기의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다시 조금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기의 균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기의 균형은 AD 커브와 AS 커브가 만나는 바로 요 점이 2기의 균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2기의 균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2기가 되면 AS 커브가 뭐 이동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조금 하락하고요. GDP 갭은 Y1에서 Y2로 아까 리세션의 정도가 조금 완화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왜 그런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물가 상승률 압력이 1기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누그러진 거예요. 총 공급 충격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기업들의 앵커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앵커가 이제 여기잖아요. 이제 파이 1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가격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파이 1을 중심으로 해서 GDP 갭에 따라 가격을 지금 조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가격 인상을 조금 더 과도하게 할 것이고 기업들이 만약에 GDP 갭이 마이너스 상태라고 한다면 가격 인상을 조금 주저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레퍼런스 포인트가 전보다는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타겟 레이트보다는 높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바로 지난 시점보다는 많이 누그러졌지만 총 공급 충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가격을 조정할 때 상당히 높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바로 즉각적으로 떨어뜨리지는 못하고 미세하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기에서 1기로 가고 1기에서 2기로 갈 때 0기에서 1기로 갈 때 금리를 상당히 크게 인상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금리의 변화입니다. 그런 다음에 2기가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레퍼런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전 수준까지 바로 떨어뜨리지는 못하고요. 금리를 조금 인하해서 리세션 정도를 조금 완화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기의 균형은 이제 1기의 균형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금 낮추고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지는 못하고 조금 낮추고요. 그렇게 되면 리세션은 조금 완화될 것이고 기업들은 리세션이 조금 완화될 테니까 물론 이제 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세션 상태니까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기에 형성되는 물가 상승률은 1기의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파이 1은 예를 들어서 뭐 3%라고 하면 지금 2기의 GDP 갭이 마이너스니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금 떨어뜨리긴 했지만 여전히 리세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기에 형성되는 물가 상승률은 1기의 물가 상승률보다는 조금 더 낮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그림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이걸 이제 말로 설명을 하고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기의 균형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건 뭐 여러분 그냥 쭉 한번 보시면서 2기 균형도 쭉 손으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풀어보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굉장히 그 규칙적인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결과를 들여다보면 또 뭐 새로운 사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기의 단기 균형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율이 주어졌을 때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GDP 갭과
GDP 갭이 주어졌을 때 기업들에 의한 가격 조정 결과 형성되는 인플레이션율이 서로 동일한 상태라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죠. 그래서 1기 균형이 여기고요. 자, 2기 균형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럼 3기가 되면 마찬가지로 AS 커브가 이동할 거예요. AS 커브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레퍼런스 포인트 혹은 앵커가 또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3기의 총 공급 곡선은 바로 2기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에 디펜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기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은 그 전에 실현된 파이 1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절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 한 이쯤이겠죠. 그래서 3기의 AS 커브는 지금 제가 3이라고 써놓은 바로 이 직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AS 커브는 2기 때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그러면 2기 때보다 3기 때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완화가 돼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다시 금리를 조금 더 낮추겠죠. 하지만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정상화하지는 않고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해서 리세션의 정도를 조금 더 완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목표율 쪽으로 가까이 근접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미세 조정을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금씩 인하해 가면서 리세션의 정도를 완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계속해서 AES 커브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쭉 이동할 것이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최초의 균형,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장기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균형을 1기 균형, 2기 균형, 3기 균형을 다 계산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일반화 시켜보면 T기의 단기 균형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뭐 시간이 좀 한참 흘렀을 때를 T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고, T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가 바로 시간이 충분히 흐른다는 뜻이겠죠.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T가 충분히 커진다면 보시다시피 여기 분모에 T승이 있으니까 이건 0으로 수렴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분모에 T승이 있으니까 이것도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GDP 갭은 0으로 갈 것이고,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이전 수준 장기 균형 상태로 정상화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도 타겟 레이스로 우리가 수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여러 가지 다른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던 바로 그 최초의 균형 상태로, 장기 균형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그림을 추가로 첫 번째 이벤트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건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그 스터디를 할 때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림이고, 이러한 그림을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E가 빠졌는데요. 충격 반응 함수, 뭐 충격 반응 곡선,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IRF라고 해서 임펄스 리스판스 펑션, 충격 반응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충격이 발생한 직후에,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충격을 동시에 보는 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어떤 충격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저 충격은 또 어떻게 작용하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보통 하나의 충격에 대해서 하나의 변수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지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한 직후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거시경제 변수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그러한 그림을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뭐 제가 지금 총 공급 충격이라고 했는데, 뭐 굳이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아니더라도 뭐 선호 충격이든 총수요 충격이든 뭐 아니면 생산성 충격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충격이든 간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변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이러한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임펄스 리스판스고요. 우리 모형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한 직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크게 인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리세션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을 완전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완전히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초의 충격 직후 인플레이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바로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AS 커브라고 하는 것이 앵커가 서서히 조정되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T 시점에 물가 상승률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직전 시점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과 그 다음에 T 시점의 GDP 갭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난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번 기의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서서히 시간을 두고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이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고, 이어서 GDP 갭도 마찬가지겠죠. 총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요.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니까 당연히 투자가 위축이 되어서 GDP 갭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즉각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여전히 AS 커브 상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씩 금리를 이제 떨어뜨려 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는 이제 금리가 조금씩 인하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금리가 이전 수준,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이 되도록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GDP 갭은 이제 0으로 수렴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벤트, 총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정책 혹은 뭐 인플레이션의 목표율이 달라질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벤트, 세 번째 이벤트에서도 제가 단기 균형을 다 이제 손으로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참고로 관심 있는 학생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저는 여기에서 주로 직관적인 설명과 그림을 통해서 어떠한 시간에 따라서 거시경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높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존에 목표율로 설정했던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예를 들어서 2%인데 3%로 높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파이스타에서 파이 더블스타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는 타겟 레이트를 높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율 인상은 이제 1기에 이루어지고요. 0기까지는 목표율이 파이스타 상태였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두 번째 이벤트,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어떠한 충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이미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이야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다른 충격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한다고 하면 뭐 너무 복잡해지니까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바꾸는 경우에는 AD 커브죠. 총 수요 곡선에서만 변화가 나타나고, 총 공급 곡선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앵커 혹은 레퍼런스 포인트가 달라질 테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총 공급 곡선의 변화는 나타나겠지만,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총 공급 곡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총 수요 곡선만 달라질 텐데, 연기까지의 총 수요 곡선은 이런 형태를 가질 것이고요. 여기에 타겟 레이트 들어가 있죠. 자, 이걸 이제 제가 파이 제로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로축의 변수가 파이니까요. 세로축의 변수에 대해서 풀면 우리가 쉽게 절편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세로축의 변수에 대해서 풀었고, 이제 y 해시 가로축의 변수고요. 우리가 이렇게 총수요 총공급 그림을 그릴 때 이쪽이 파이 t고 이쪽이 yt였으니까요. yt 해시였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바로 AD 커브의 절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충격이 없었을 때 총수요 곡선의 절편이 바로 타겟 레이트가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기에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높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절편이 상승했다, 절편의 값이 커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높였다고 하더라도 일기에 지난 시점까지의 물가 상승률은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파이 제로는 파이 스타와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S 커브에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AS 커브는 파이 t는 파이 t-1 플러스 베타의 YT 해시인데 이 값이 바로 타겟 레이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점에 형성된 실제로 나타난 물가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점까지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타겟 레이트인 파이스타와 같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높이게 되면 AD 커브는 이제 절편을 따라서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절편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절편에 만나도록 이렇게 AD 커브를 그린 것이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높이기 직전 0기까지의 AD 커브는 바로 이 아래쪽 커브가 될 것이고 1기부터는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높였기 때문에 세로축을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총수요 곡선이 사실상 퍼머넌트하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총수요 충격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겟 레이트를 인상함으로써 AD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축을 우리 원래대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보면 바로 여기가 이제 세로축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0이죠. 요 값이 바로 파이 더블 스타고 요 값이 바로 파이 스타입니다. 0기까지는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으니까 물가 상승률도 타겟 레이트가 같았고 GDP 갭은 0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기에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높였기 때문에 AD 커브가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러면 1기에 어디에서 균형이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기 균형이 될 거예요. 자, 1기 균형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높였어요. 자, 그러면 현재 물가 상승 여기가 편의상 2%라고 한번 해보고 중앙은행이 새롭게 설정한 타겟 레이트를 3%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은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장기 수준에 있었으니까 타겟 레이트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2%인 거예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높였어요. 타겟 레이트는 3%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이 퍼블릭에게 약속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사실상 인플레이션 갭이 0보다 어떤 상태냐면 0보다 작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 빼기 타겟 레이트가 바로 인플레이션 갭인데 타겟 레이트는 3%가 됐고요. 2%에서 3%가 됐고 현재 물가 상승률은 2%란 말이에요. 그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떠한 경제 상황이 되어버렸냐면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냐면 바로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중앙은행의 머니터리 팔러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파이 t 마이너스 파이 스타인데 지금 파이 스타에서 파이 더블 스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졌어요.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인플레이션 갭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고 인플레이션 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중앙은행은 어떤 통화정책, 어떤 이자율 정책을 시행해야 되냐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끌어올리는 그러한 정책을 채택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자율을 떨어뜨려서 경기를 과열시키는 정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 갭이 마이너스가 되도록 정책을 시행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타겟 레이트를 높였다는 얘기는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타겟 레이트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경기를 과열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경기 과열, GDP 갭을 0보다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YT1이겠죠. 이제 1기로 들어갔으니까 YT1이 0보다 커지도록 중앙은행은 정책을 시행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일기균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려서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경기가 과열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AS 커브를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겠죠. 경기가 과열되면 기업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지만 가격 조정이 가능한 기업들은 자, 이러한 수요의 변화에 맞춰서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기에 형성되는 균형이 바로 이쯤이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실질 이자율을요.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이 선택한 GDP 갭이 바로 Y1 햇이 되고요. 이제 Y1 햇 수준에서 기업들이 가격 조정을 했더니 그로 인해서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이 바로 파이1이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단기 균형의 정의였었습니다. 이제 2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2기로 넘어갔을 때 총수요 곡선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퍼머넌트하게 총수요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더 이상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총수요 곡선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총수요 곡선, 그 다음에 AS 커브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해 가겠죠. 레퍼런스 포인트 혹은 앵커가 달라질 테니까요. 자, 이제 2기의 AS 커브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전기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과 GDP 갭, 2기에 실현되는 GDP 갭에 의해서 2기의 인플레이션율이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S 커브는 이제 그림에서 그려보면 이 점이 새로운 절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AS 커브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2기가 되면 AS 커브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은 제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기가 되면 AS 커브는 이렇게 전보다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또 할 수 있냐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갭이 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중앙은행이 퍼블릭에게 새롭게 공표한 3%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타겟 레이스에 근접했습니다. 그렇다면 통화정책에 의해서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RT의 장기 실질 이자율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갭이었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타겟 레이트. 자, 이 타겟 레이트이 전보다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마이너스 값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여전히 이자율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자율 수준, 장기 이자율 수준에서 이자율을 크게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과열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자율을 떨어뜨렸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근접했어요.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자율을 조금 정상화시키겠죠. 이만큼 떨어뜨렸던 실질 이자율을 조금 정상화시켜요. 자, 그러면 여전히 GDP 갭은 0보다 큰 상태가 될 거예요.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여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는 과열 상태로 들어가 있지만 바로 이전 수준만큼 1기 수준만큼 금리가 낮지는 않으니까 실질 이자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과열된 상태는 아니고 경기가 어느 정도 쿨다운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GDP 갭은 0보다 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이자율 정책을 중앙은행이 시행하게 되고 여전히 GDP 갭은 0보다 크니까 기업들은 전보다 가격을 조금 더 인상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2기의 균형에서 우리는 어떠한 물가 상승률을 관찰할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필립스 커브를 다시 한번 써보면 파이 2는 파이 1 플러스 베타의 GDP 갭인데 중앙은행은 여전히 0보다 큰 GDP 갭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완전히 정상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여전히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경기는 과열된 상태고, 예, 경기가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부 다 가격을 조금 더 빠르게 인상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포인트 혹은 앵커보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게 플러스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 2는 파이 1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조금 더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2기에 실현되는 균형이 바로 E2가 될 것이고요. E2의 의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이 2는 물가 상승률이 파이 2로 주어진다면 중앙은행이 선택하게 되는 GDP 갭은 이제 Y2 해시 된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이제 타겟 레이트에 굉장히 근접했기 때문에 이자율을 소폭 인상해서 경기 과열을 이전 시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형성된 GDP 갭이 Y2 해시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GDP 갭이 Y2 해실 때 전부 다 가격을 조금 더 빠르게 인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파이 1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실현이 돼서 파이 2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율이 실현될 것이다. 이게 바로 2기의 단기 균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돌아가서요. 우리가 앞에 그림 이제 베타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50페이지 가보시면 베타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뭐 중앙은행이 선택하게 되는 이제 GDP 갭의 정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베타가 작은 값을 갖는다면 이건 이제 총 공급 곡선이 굉장히 플랫한 상태고요. 반대로 베타가 큰 값을 갖는다면 이건 이제 총 공급 곡선 혹은 필립스 커브가 굉장히 스티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공급 곡선이 플랫하다 혹은 스티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총 공급 곡선이 굉장히 플랫하다면 웬만큼 경제가 과열되어서는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총 공급 곡선이 굉장히 스티프하다는 것은 경제가 조금만 과열돼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가리켜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일 총 공급 곡선이 굉장히 플랫하다면 이건 베타가 작은 값을 갖는다는 뜻인데요. 파이 t-1은 바로 절편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울기가 GDP 갭에 대한 계수 베타일 테니까 베타가 작다는 것은 총 공급 곡선이 굉장히 플랫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중앙은행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 필립스 커브 혹은 총 공급 곡선이 굉장히 플랫하다면 지금 타겟 레이트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타겟 레이트를 높인 이후에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타겟 레이트, 그러니까 2%였던 물가 상승률을 3%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여하튼 경기를 과열시켜야 되는데 총 공급 곡선이 굉장히 플랫한 경우에는 당연히 웬만큼 경제가 과열되어서는 기업들이 가격들이 이제 가격을 조정할 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선택해야 되는 경기 과열 정도가 매우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경기 과열 정도는 이만큼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기에 실현되는 물가 상승률은 파이스타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은행이 상당히 큰 정도의 GDP 갭을 선택할 것이고 그러려면 당연히 중앙은행은 매우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총 공급 곡선이 굉장히 스티프한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율을 조금만 낮춰서 경제가 조금만 과열된다고 해도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을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만 이자율을 떨어뜨려도 경제가 조금이라도 과열되면 바로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하기 때문에요. 빠른 속도로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타겟 레이스로 근접해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총 공급 곡선이 어떠한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어떤 이자율 정책이라든가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GDP 갭의 정도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다시 이제 이기 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에 이제 이러한 균형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제 시간이 충분히 흘러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흘러가면 비슷한 조정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자 이제 3기로 한번 가보죠. 자 우리가 2기 균형까지 살펴봤습니다. 3기가 되면 여전히 총수요 곡선은 달라지지 않아요. 퍼머넌트하게 타겟 레이스를 높였기 때문에 1기에 총수요 곡선이 한번 위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다만 총 공급 곡선은 바로 전기에 실현된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3기가 되면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3기의 AS 커브는 바로 전기의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기에 실현되는 GDP 갭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기가 되면 총 공급 곡선이 이제 위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레퍼런스 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이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이게 이 세 번째, 위에서도 세 번째, 아래서도 세 번째인데요. 이게 바로 AS3가 되겠죠. 3기에 총 공급 곡선이 되고 3기가 되면 중앙은행이 새롭게 퍼블릭에게 약속한 타겟 레이트과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근접해졌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처음에 금리를 크게 인하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인상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인상하겠죠.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정상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전부 다 조금 더 인상했으니까 여전히 경제는 과열 상태에 있겠지만 그 붐의 정도는 조금 누그러질 거예요. 조금 더 쿨다운이 되겠죠. 경기 과열 정도는 이제 완화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정상화하고 있으니까 떨어뜨렸던 금리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과열 정도가 완화가 됐지만 여전히 경제는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앵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3기의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2기의 물가 상승률보다는 클 거예요. 파이3가 당연히 파이2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GDP 갭이 0보다 크니까. 가격들은 총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여전히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기의 물가 상승률보다 3기의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지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AS 커브는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올라가는 정도는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새로운 균형, 새로운 장기 균형인 바로 이 점으로 수렴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앞서 뭐 수식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1기, 2기 단기 균형을 쭉 계산하면서 GDP 갭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일반화 시켜 보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64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T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인상한 다음에 직후부터 이제 T 시점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뭐 T가 1, 2, 3, 4 이렇게 쭉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T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이 바로 타겟 레이트를 인상한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T가 무한대로 간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값은 당연히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t가 무한대로 가면 1 나누기 b 곱하기 phi 곱하기 베타의 값으로 수렴해 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여기 같은 값이 있으니까 바로 이 전체 값은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물가 상승률은 바로 단기 균형인데요. 물가 상승률은 이제 파이 더블 스타로 수렴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에 그림에서 앞에 수식에서는 뭐 당연히 GDP 갭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가 무한대로 가면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전체가 0으로 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니까 GDP 갭은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균형이 조정이 될 텐데 장기 균형이 GDP 갭은 0,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이 새롭게 공표한 타겟 레이트과 같아진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충격 반응 함수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자, 충격 반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GDP 갭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비교적 쉽습니다.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최초의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가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트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인상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냐면 금리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과열시켜서 경제 내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도록 그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당연히 GDP 갭은 커지고 이제 서서히 떨어뜨렸던 이자율을 조금씩 이렇게 인상해 가면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처음에 비교적 많이 이렇게 상승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새로운 타겟 레이스로 수렴해 가겠죠. 그래서 충격 직후에 비교적 많이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이렇게 새로운 타겟 레이스로 수렴해 갈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이 타겟 레이스를 높이면서 동시에 금리를 떨어뜨려야 이제 경제가 과열될 테니까 GDP 갭은 충격 직후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요. 근데 금리의 방향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금리를 크게 떨어뜨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정상화해 가는 과정에서 GDP 갭은 이렇게 다시 0으로 수렴해 갈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질 이자율이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벤트는 총수요 충격이 나타났을 때 이야기인데, 아마 이걸 제가 다 하면 또 시간이 1시간 15분을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께서는 이제 세 번째 총수요 충격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시경제학 강의는 이번 학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과제 남겨두고 있는데 과제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뭐 이번 학기 강의실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무척 안타깝고, 또 다음 학기에 다른 뭐 과목에서 여러분들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꼭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하더라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합니다.